동의 김선달의 이야기. 다섯 번째 이야기. 날아다니는 오리떼를 팔아먹다. 한 번은 서울의 큰 장사꾼이 돈과 물건을 한 발이 싣고 평양에 와서 기생집에 들어 있으면서 장사를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김선달은 기생집에 찾아가서 장사꾼과 사귀면서 자기는 오리 주인이라고 했다. 오리 주인이란 말을 처음 듣는 장사꾼은 오리 주인이란 무얼 하느냐고 물었다. 김선달은 넓고 넓은 호수와 벌판에 오리벌이 있는데 푼돈 한 입 안 쓰고서도 매일 여러 섬의 오리알을 얻기에 사람들은 자기를 오리 주인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그러자 장사꾼은 오리알 장사가 잘 되는가 물었다. 잘 되다 뿐이겠소. 하루에 수레로 실어 드리는데 그걸 팔면 목돈이 들어오지요.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제 애비를 속인다는 이 장사꾼을 속이겠소. 형장께서 그렇게 믿지 못하겠으면 내일 저와 함께 나가봅시다. 호기심이 바싹 통한 장사꾼은 이튿날 김선달을 따라 오리벌로 나갔다. 말 그대로 넓은 허벌판 가운데 늪이 있고 늪 주위엔 풀이 무성하여 수천 마리의 오리들이 노니는데 밭둑과 풀 위에 오리알이 허옇게 널려 있었다. 자기 눈을 의심하며 다가가 쥐어보니 오리알이 분명했다. 김선달은 장사꾼을 데리고 벌판 한가운데에 있는 초막으로 갔다. 초막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며 인사를 하였다. 주인님, 나오셨습니까? 그래, 오늘은 어째서 알을 걷어들이지 않았느냐? 그러자 한 사람이 대답했다. 이제 걷어들이려던 참입니다. 그럼 빨리 걷어들이게. 순천 박첨지가 한 술에 사겠다고 며칠 전부터 와서 기다리는데 오늘은 거기로 실어 가게. 예. 일꾼들은 구력을 들고 나가더니 잠깐 사이에 서너 섬 실이 잘 되게 걷어들였다. 요즘은 이것밖에 안 되나? 장사꾼은 눈이 대꾼해서 입을 딱 벌리는데 김선달은 오히려 시원치 않다는 듯이 물었다. 예, 사흘 전만 해도 다섯 섬 안에는 안 들었는데 요즘은 비가 찔끔찔끔 오는 바람에 도적질도 손이 맞아야 한다고 오리 주인과 머슴이 짜고 맞장구를 치니 여우같이 약은 서울 장사꾼도 용 빼는 수 없이 얼리워 넘어갔다. 오리벌을 구경하고 돌아온 서울 장사꾼은 주야로 오리알과 돈뭉치가 눈에 선이 떠올라서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리벌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고 골머리를 앓았다. 김선달과 맞대놓고 팔라고 해서 듣지 않으면 칼부림이라도 해서 오리벌을 빼앗고 싶었다. 그런데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오리벌 주인을 연 며칠 동안 볼래야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리벌로 찾아가 보니 매일 오리알은 그만큼 죽는데
주인은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인은 어디 가고 없는가 물었더니 어디 가서 노름에 붙었는지 요즘은 안 나온다고 하였다. 그래서 자기가 꼭 만나서 할 얘기가 있으니 보는 대로 자기한테 왔다 가라고 열당부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오리벌 주인이 기생방을 찾아왔는데 기색이 좋지 않았다. 요즘은 통 볼 수가 없으니 아마 새 단골집이라도 생긴 모양이구려. 허참 말도 마시오. 헌데 노형께선 어인일로 나를 찾았소이까. 자, 이 술이나 마시고 얘기합세. 헌데 요즘은 어디가 숨었길래 통 뵐 수가 없었나? 말도 마시오. 그만 노름을 놀다가 몇천 냥을 잃고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봉창을 하려다가 또 잃었는데 그 잘난 것보다 오리벌을 전당 잡히라니. 참. 김선달이 여느 때 없이 술 몇 잔을 연거푸 마시자 하늘이 자기의 소원을 알아준다고 생각한 장사꾼은 바로 이때라 하고 같은 값이면 자기에게 팔라고 찰거머리처럼 검질기게 달라붙었다. 형장께선 왜 이러시오? 붙는 불에 키질도 분수가 있지. 이러시려고 날 오라가라 했소. 그게 어떤 노다지판이라고 판단 말이오. 정 그렇다면 내가 만냥 줄 테니 나한테 전당 잡히지 않겠나? 그래서 자네가 돈을 따면 물어주고 또 이르면 아무 때건 만냥을 가져오면 오리벌을 돌려줍세. 글쎄. 그럼 흥정은 이만 됐네. 자, 먼저 예약금으로 5천냥을 받게. 나머지는 내일 서울에 가서 가져다 주겠네. 이렇게 오리벌을 산 서울 장사꾼은 돈을 가져다 물어주고 연 3일 동안 두드려 먹고 마시다가 오리벌로 나갔다. 오리떼는 전날과 다름없이 수천 마리가 오르고 내렸지만 오리알은 한 알도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일꾼들이 거두어 들였겠거니 하고 초막으로 찾아가니 텅텅 비어 있었다. 이런 놈들을 봤나? 필경 식구가 팔아서 술을 처먹는 모양이지. 괘씸한 것들. 한번 새 주인의 본때를 보여줘야겠군. 장사꾼은 욕을 하며 혹시나 하고 연 3일 동안이나 초막에서 줄인 창자를 안고 기다렸으나 일꾼들은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았고 오리들도 알을 낳지 않았다. 그때야 속은 줄을 알게 된 장사꾼은 날아다니는 오리떼를 바라보며 장사를 하다가 무슨 장사를 못해서 날아다니는 오리떼 장사까지 하다 보니 가산을 탕진했구나. 아이고야. 하며 가슴을 쾅쾅 두드렸다. 김선달이 하루 동안에 오리알을 섬으로 사들여 널어놓고 또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선달의 지혜를 잘 아는 백성들은 그의 말이라면 믿었고 또 믿으면 단맛을 보았기에 한맘 한뜻이 되어 비밀을 지키고 이를 성사시켰던 것이라고 한다. 여섯 번째 이야기.
지주 양반에게 쉰 죽을 먹였다. 그렇게도 유명했던 김선달이 한때는 대동강 선창이 가까이에서 녹두죽 장사를 한 일이 있었다. 선달래 녹두죽을 사 먹으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선창을 끼고서 돈벌이를 하는 장사꾼들이었다. 그 중에 단골 손님이라고 자칭하는 시골 지주 양반이 있었다. 이 지주 양반은 기껏해야 한 달에 두세 번 다녀가지만 어찌나 거만하고 인색한지 김선다리로서는 참을 수가 없었다. 지주 양반이 올 때면 을에 소작인 두세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자기는 한 그릇을 먹으면서도 자긴들에게는 반 그릇씩 사주었다. 그런데다가 다른 사람들은 겉인사로나마 을에 주인장 수고하시오 하고 인사를 한 다음에는 녹두죽은 언제 먹어봐도 이 집 것이 제일 맛있더라. 겉 뜨끈뜨끈한 것으로 한 그릇 주시오 하고 말하지만 시골 지주 양반은 언제나 또 죽이나 몇 그릇 팔아줄까? 헌데 이 집 죽은 맛도 신통치 않은 데다가 비싸서 탈이야. 여보 주인, 거 죽그릇 좀 후하겠더라고. 무슨 사람이 단골 손님도 못 알아본담? 하고 거들먹거리기 때문이었다. 김선달은 부인과 짜고서 시골 지주가 오기를 기다렸다. 범이 제소리를 하며 온다더니 마침 가랑비가 오는 어느 날 지주 양반이 비를 맞으며 왔다. 쓸데없는 비는. 여보 주인, 오늘은 비가 퍼붓는데도 임자네 죽을 팔아주자고 일부러 왔으니 죽그릇을 좀 후히 뜨란 말이야. 하고 은혜라도 베푸는 듯이 흰 소리를 쳤다. 단골 손님이 오셨다. 죽그릇 좀 후하겠더라. 그러나 초는 치지 말아라. 김선달이 부엌간에 대고 소리치자 공짜라면 개걸이 감색인 지주 양반이 화를 냈다. 아니 뭐라고? 어째서 내 죽엔 초를 치지 말라는 거야? 내 돈은 뭐 썩은 돈인 줄 아나? 죄송합니다. 양반 어른께서는 여직 초를 찾으신 적이 없기에 잡숫지 않는 줄로만 알고 그만. 얘들아, 시골 양반님 죽에다 식초를 한 방울만 쳐서 보내거라. 예. 부엌에서 대답 소리가 나자 지주 양반은 그만 성이 끝까지 올라서 발을 구르고 손으로 삿대질을 하며 고함쳤다. 아니, 멋이 어쩌고 어째? 누굴 촌뜨기로 놀릴 셈인가? 왜 평양 사람에겐 초를 많이 쳐주고 나에겐 한 방울만 치는 거야? 응? 내가 이래 배워도 평양 사람보다 못할 게 뭐란 말이야? 살기는 시골에 살망정 평양 사람 못지않게 사는 내란 말이야. 그러니 두 말 말고 많이 쳐서 보내라고. 이거 잘못됐습니다. 얘들아, 시골 양반님 죽그릇에다 초를 많이 쳐서 보내거라. 그러면 그렇겠지. 이래 배워도 난 초 없이는 무슨 음식이든지 먹지 않는 성미라고. 초를 많이 치면 너무 쉬어서. 하하, 쉬어도 내가 먹지. 자네더러 먹으라고 걱정인가? 큰 소리를 치던 지주 양반은 죽을 몇 숟가락 떠먹다가
이맛살을 찡그리며 쑥이 정말 신데. 하고 중얼거렸다. 이틀 전에 남았던 반 그릇짜리 쉰죽을 데워서 들여보냈으니 쉴밖에 없었다. 그러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방울만 치라고 했는데. 아니, 괜찮아. 그런 대로 먹을만 하니까. 지주 양반은 쉰죽 한 그릇을 억지로 먹고 나서는 역시 녹두죽은 초를 쳐야 제맛이 나는군. 하면서 문 밖을 나가기 바쁘게 왈왈 토하고 말았다. 그 꼴을 보던 김선달과 심부름꾼들은 너무나 통쾌하여 눈물이 나도록 웃었다고 한다. 일곱 번째 이야기. 부처의 목을 달아맸다. 어느 해 봄, 봉의 김선달이 서울에서 내려온 세도가 이식을 안내하여 요양산을 유람할 겸 보현사로 갔다. 이식이 절에 도착하자 보현사의 중들은 임금의 행차나 당도한 것처럼 성대하게 영접하였다. 그러나 이식을 안내하여 온 김선달은 벼슬이 없는 사람이라고 왼눈으로도 거들떠보지 않고 떼식도 되는 대로 해주었다. 김선달이 아무리 생각해봐야 괘씸하기 그지없었다. 자기가 벼슬이 높은 이식과 같은 대접을 받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와 같이 온 손님인데 이렇게 차별을 두고 박대한단 말인가. 그렇지 않아도 양반나리들을 조롱하기 좋아하고 아첨쟁이들은 심줄도 없는 놈이라고 조소하기를 마치 냉수 마시듯 하는 선달인지라 꾀를 꿈이었다. 봉의 김선달은 부처의 생일제 놀이를 구경하러 온 시골 총각 두 사람을 으슥한 숲속으로 끌고 가서 오늘 밤에 불탄제 놀이를 파탄시키고 제상의 음식을 도적질해 먹자고 부추겼다. 두 총각이 선뜻 응하자 초저녁에 새끼를 20발씩 꼬아가지고 자정 때 이곳에 모이기로 약조하였다. 초생딸이 탐밀봉 너머로 얼굴을 감추자 세 사람은 약속대로 숲속에 모여 대웅전 안의 동정을 살피었다. 자정이 넘어서야 부처의 제상 준비를 끝낸 중들이 하품을 하며 뿔뿔이 흩어져 돌아가 잠에 골아 떨어지고 만세루에 달아놓은 등불만이 대웅전 앞마당에 희미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김선달은 두 총각을 데리고 슬그머니 대웅전 안으로 들어갔다. 법당 안에는 수십 대의 촛불을 켜놓아서 대낮처럼 환한데 잿상에는 수백 가지의 별이별 떡과 과일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져 있었다. 그걸 본 총각들은 다갈 같은 군침을 꿀꺽꿀꺽 삼키었다. 김선달은 총각들이 가지고 온 새끼줄을 두 겹, 네 겹으로 든든히 이어가지고 올가미를 만들어 보장에 건 다음에 새끼 올가미를 부처의 목에 걸고 새끼줄을 당기었다. 그러자 부처는 대번에 둥둥 떠서 보장에 매달렸다. 장난꾸러기 총각들은 그 꼴이 너무나 우스워서 숨을 죽이고 키득거렸다. 김선달은 그 사이에 보상들을 돌아가며 잡아뜨리고는 총각들과 같이 띠를 풀어놓고
재상이 맛나는 음식을 배불리 먹은 다음 나머지는 몽땅 걷어가지고 대웅전을 감쪽같이 빠져나왔다. 이튿날 주지와 중들은 제를 지내기 위해 제상날이 이식을 모시고 대웅전으로 나왔다. 대웅전의 문을 열던 주지가 깜짝 놀라 초풍기절하였다. 중들이 우르르 모여가 보니 석가모니상은 보장에 매달려 있고 그 옆에 있던 보상들은 모두가 모로 자빠져서 보장에 매달린 석가모니상을 보고 있는데 제상 위에 음식은 하나도 없고 잿상만 덩그렁하니 놓여 있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주지가 자기들의 신앙심이 부족하여 이런 봉변을 당했다고 벌벌 떨면서 불공을 들였다. 대웅전 마당에 가득 모인 사람들 속에 끼어 아닌 보살하고 구경하던 김선달과 두 총각은 웃음이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고 있었다. 이리하여 보현사에서의 부처의 생일놀이는 파탄이 되고 세도가 이식도 묘향산 유람을 걷어치우고 서울로 돌아가는 바람에 이식을 통해 재물을 얻으려던 중들은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듯 멀어져 가는 이식과 김선달 일행을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나무아미타불만 연속 불렀다고 한다. 여덟 번째 이야기. 깨어진 벼루로 왕을 속이다. 어느 해 평양감사는 선물로 벼루를 받았다. 평안도 특산이 벼루인데 감사가 이 벼루를 보니 어찌나 정교하고 아담지게 만들었던지 손에서 놓고 싶지 않았다. 거기에다 먹을 갈아 황모필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린다면 저절로 술술 써지고 그려질 것만 같았다. 감사가 한창 벼루를 감상하며 황금몽을 꾸는데 이방이 들어와서 돌아오는 임금의 생일에 무슨 예물을 진상하겠느냐고 물었다. 그 말을 들은 감사는 무릎을 툭 치며 선물은 이미 내가 마련했으니 힘세고 걸음 빠른 포졸만 불러주게 하였다. 그때 임금은 서법에 능하다 보니 문방구 갖추는 것을 무엇보다 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잘 아는 평양감사는 이 기회에 선물 받은 벼루를 임금께 진상하려 했다. 그런데 포졸이 집에 가서 부인한테 서울 다녀온다는 말을 하고 문턱을 넘어서다가 바지가 문 돌적 위에 걸리면서 엎어지는 바람에 벼루를 땅에 떨군 것이 두동강이 나고 말았다. 포졸은 너무나 놀라고 기가 막혀 그 자리에 선 채 오도 가도 못하고 동강난 벼루를 손에 들고 목 놓아 울었다. 사연을 들은 부인도 임금님께 올리는 벼루를 맞았으니 역적으로 몰리워 목을 잘리우거나 경해야 정배사리를 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남편을 붙잡고 울고 울었다. 이때 그 집 앞을 지나가던 김선달이 그 사연을 듣고는 무엇인가 잠깐 생각하더니 껄껄 웃으며 한마디 하였다. 하하하, 너무 근심 마시오. 그 벼루를 잘 싸가지고 나와 같이 서울로 갑시다. 그 사람이 유명한 김선달임을 잘 아는 포절이건만
아무리 뛰고 나는 재간이 있어도 동강난 벼루를 가지고 가봤자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고 반신반의하면서도 다른 방도가 없으니 그를 따라 나서는 수밖에 없었다. 서울에 도착한 김선달은 포졸한테서 벼루를 싼 보자기를 달라고 해서 자기 허리에다 띠고 포졸에게 아무 말 없이 예서 구경이나 하라고 당부하고는 다짜고짜 대궐문을 향해 걸어갔다. 뭐 타러 오는 놈이기에 얘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가려느냐? 문지기들이 앞을 막으며 소리쳤다. 난 임금을 만나러 온 사람이요. 동의 김선달은 단마디로 대답하고는 또다시 들어가려고 하였다. 웬 미친놈이 와서 지랄이야? 한 몸뚱이가 두동강 나기 전에 썩 올라가지 못해? 문지기들은 종지 같은 누나를 딜딜 구울리며 김선달에게 방망이 찜질을 들이대며 그를 내쫓았다. 그럴수록 김선달은 죽기 내기로 문지기들을 마구 밀어치며 난 급한 일이 있어서 임금님을 꼭 만나야겠소 하며 소리를 쳤다. 그 바람에 더욱 성이 난 문지기들은 방망이로 김선달의 어깨박죽과 엉덩이를 두들겨 팼다. 내 허리는 치지 마라. 내 허리는 치지 말라는데도. 김선달이 허리에 띈 벼루를 손으로 막으며 일부러 요란스레 소리치자 문지기들은 보라는 듯이 김선달의 허리를 명절날 떡치듯 두들겨 팼다. 그러자 김선달은 냉큼 꿇어앉아 허리에 찼던 보자기를 풀어놓고 해치니 예상했던 대로 벼루는 여러 조각이 났다. 때가 되었는지라 김선달은 눈물 콧물 쥐어짜며 깨어진 벼루 조각을 이리저리 맞추면서 넋두리를 했다. 아이고, 난 죽었다. 이 일을 어쩐단 말이야. 갑자기 김선달이 울며 불며 죽는다기에 문지기들이 김선달이한테 다가서 보니 김선달은 깨어진 벼루 조각을 맞추며 그 야단이었다. 문지기들도 그때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김선달을 보고 그 까닭을 물었다. 너 어인일로 대궐 문전에 와서 이 야단이냐? 아이고, 말도 마오. 평양 감사가 임금님께 진상 올리는 진귀한 벼루를 가지고 왔는데 당신들이 때리지 말라는 내 허리를 두들겨 패는 바람에 벼루가 이렇게 산산조각이 됐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오. 아이고, 내 팔자야. 그 말을 들은 문지기들은 더러 겁이 났다. 망할 자식 같으니라고. 그럼 왜 진작 그렇다고 말을 못했느냐? 언제 나보고 말할 틈이나 줬소? 어쨌든 임금님을 만나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다시 가서 가져오는 수밖에 없지요. 그게 좋겠네. 이리하여 김선달은 왕 앞에 꿇어 앉아 평양감사가 임금님께 올리는 천하에 둘도 없는 벼루를 가지고 왔으나 문지기들한테 얻어맞아서 박살난 이야기를 하며 보자기를 풀어 보이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쯤 하면 영락없이 속아 넘어갔지? 하였다. 아니나 갈까. 천하에 둘도 없는 벼루라는 바람에 귀가 솔깃했던 임금은 산산조각난 벼루를 보자 문지기를 불러 문초하니 사실인지라 눈이 빠지게 꾸짖어 내쫓고는 먼 길에 수고했노라. 문지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으니 염려할 것 없다. 고 하면서 평양감사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또 좋은 벼루가 있으면 보내달라는 서찰을 써서 선달을 준 다음에 내시를 불렀다. 주안상을 잘 차려 평양에서 온 보조를 대접하고 로비를 후히 줘서 돌려보내도록 하라. 이리하여 김선달은 깨어진 벼루로 왕을 속여 넘기고 사경에 빠진 포조를 구했으며 난생 처음 진수성찬까지 대접받았다고 한다.